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갈등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갈등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인 시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한 논쟁이 가져올 결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선대위를 보이콧하고 이준석 대표가 부산으로 내려간 게 11월 30일이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장제원 의원, 본인이 그토록 미워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그 중에 한 명이 장제원 의원입니다. 근데 그 지역구를 방문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죠. 그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사진도 또 릴리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년층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당무 거부를 하고 당무 보이콧을 하고 서울에서 그 난리를 쳐서 지금 여기는 온갖 윤석열 후보의 지역 활동보다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가 더 크게 다뤄지는 이런 상황인데, 사고를 쳐놓고 부산에 가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릴리스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냐, 이렇게 지적하는 중장년층 엄청나게 많죠. 저도 어저께 윤석열 후보의 이준석 대처법 이걸 했더니 그 댓글을 제가 대략 봤습니다. 자세히 볼 시간은 없었고 대략 봤는데 대부분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으로 옮겨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대목인데, 그 전에 그래서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 오후 3시쯤에 순천시 조곡동 한 제과점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순천은 잘 아시다시피 천하람 변호사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래서 그냥 물어봤더니 특별한 것은 없고 잘 아는 지인을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과점 관계자한테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대표가 한 20분쯤 머물다 갔다. 이 대표하고 특별히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방문한 것 아니겠느냐. 누군가와 통화를 길게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누군가, 이게 이제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아마 당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오후에 일단 서울로 올라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 부산, 순천, 그 다음 행선지? 일부 언론에 보니까 광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전국 순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영남 한 군데, 그러니까 호남 한 군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충청도가 아닐까? 대전이나 천안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세종이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1일, 어제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한테 연락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휴대폰을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충남 천안 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뒤에도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지방 순회에 대해서 물으니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제가 왜 당 관계자하고 이준석 대표가 길게 통화했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 길게 통화한 결과를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 방문 왔을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가 보고받기로는 이준석 대표한테 영 연락이 안 되고요. 주변 수행하는 사람들하고도 잘 연락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보고를 받고, 그거 무리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방문 후에는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당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거죠. 통화가 이제 길게 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 당무 거부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바람 좀 쏘이려고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당 관계자가 그대로 윤석열 후보한테 보고를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또 그걸 그대로 받아서
리프레시. 리프레시는 뭐 잘 아시지만 뭐 좀 새로운 공기를 쏘이겠다. 신선한 공기를 뭐 맞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게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다. 설령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당 관계자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일단. 근데 그거를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그 당 관계자한테 직접 전화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수행실장이나 누가 전화 받았을 텐데 그걸 또 그대로 전달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또 그대로 기자들한테 얘기했다. 이거는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나 당무 거부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바람 좀 쏘이고 올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무 거부 중이고 시위 중이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뭘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약한 고리겠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 대표가 당 홍보국장을 통해 부산에서도 선거운동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계속 보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무와 선대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전국 순회 시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를 명확하게 어저께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공간, 인터넷 공간 전쟁이 붙었습니다. 유튜브 공간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 제가 유튜브 해드린 데 대해서 댓글을 봤더니 대부분이 뭐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90% 이상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싸가지 없다. 이준석 손절매하고 가야 된다. 이준석 대표를 손절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현실성 없는 진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전당대회에서 뽑힌 대표를 대통령 후보가 무슨 재주로 그걸 제낍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나 이준석 대표랑 상대 안 해.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없는 투명인간 취급하고 마이웨이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뭐 탄핵 불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탄핵 추진했다? 그럼 대선 포기하는 거죠. 그럼 대선 포기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대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집중포화.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보면 그렇고,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납니다. 자, 그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공간으로 넘어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터넷은 아무래도 지금은 유튜브는 중장년층이 많이 보고 인터넷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는 일반론으로 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 가면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하는 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그 젊은 대표 하나 포용을 못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류의 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요, 인터넷과 유튜브 대결이 아니라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세대 간의 인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이 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50대 이상이 보는 윤석열 후보하고의 차이, 그 다음에 그 세대가 보는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시각.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죠? 둘 다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둘 다 책임이 있는데 20대가 바라보면 꼰대, 아버지 책임이 더 많을 것으로 이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보면 50대 이상이 보면 이 아들놈이 싸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게 지금 인터넷 공간과 유튜브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계속
충돌해서 확대 재생산될 경우에 누가 피해를 볼까요? 우선 야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곧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안겨주겠죠. 그런 결과는 뭐 뻔히 보입니다.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11월 30일 이후에 조사하는 결과는요, 일부 뒤집혔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 전 조사한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2, 3%포인트 정도 앞서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한 거는 비슷하거나 뒤집혔거나 이렇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갈등에서 비롯된 거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윤석열 후보가 제끼고 갈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제거하고 갈 방법은 없는데 계속 그걸 요구하면 어찌하라는 얘기냐. 더군다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비판 기사가 훨씬 더 많은데, 비판 댓글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20, 30대와 50대 이상,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50대 이상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로 볼 때. 그럼 50대 이상만 확실하게 잡으면 이긴다? 그렇지 않죠. 아니, 50대 이상이 어떻게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하겠습니까? 다수가 지지하는 거죠, 다수가. 거기만 확실하게 잡으면 이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야 뭐 계산으로 다 뻔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거는 결국 인터넷 공간에 어떤 중도층 여론, 이런 것들을 아마 중시한 사설로 보이고, 중앙일보에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 뭐 어떤 일종의 철없음, 처신, 이걸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여기는 약간은 유튜브 공간으로 좀 넘어온 것 아닌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의 시각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돌이 이게 왜 심각하다고 보느냐면, 아니, 야권 지지자들 또는 야권의 우호적인 매체들의 시각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면 이 피해자는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386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아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386, 지금 그 사람들이 586이 됐죠. 그 386들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그냥 도구로 이용해서 정권 재창출을 해서 연장해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386의 도구여도 좋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개인 됨됨이나 인간성이나 정치적 역량, 이거 보고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뽑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과연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에서 한 10년 정도 젊은이로서 정말 정치적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을 앞으로 지도자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지지했느냐?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50대 이상의 표만 가져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젊은 층의 인기가 있는 이준석 대표를 좀 활용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를 밀어서 대표로 만들었는데, 지금 이 두 도구끼리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야권 지지자들 한번 주변에서 만나보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도구끼리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은 안타깝죠. 안타깝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관점에서 이걸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 30대는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50대 이상은 이준석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정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과연?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아버지 아들 했는데 뭐 그게 반드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피해는 결국 야권 지지자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됐을 경우에 피해는 뭐 윤석열 후보 정계 은퇴하겠죠. 은퇴하고 뭐 감옥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젊으니까, 그러니까 야권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겠지만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도 정권 교체를 망친 그 책임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는 5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50대 이상의 특히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뭐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뭐 정계 은퇴를 하거나 뭐 그 상황이 되고, 그럼 야권 지지자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두 개를 다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발언한 것을 보면 별로 심각하지 않다. 글쎄요, 그게 윤석열 후보의 최종적인 결심인지,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왜곡 보고를 했는데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자들한테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건 뭐 아직 불투명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측근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후보한테 주입시킨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의 이준석 대표를 보는 관점 대단히 위험하고, 그것은 결국 야권 지지자들이 나중에 최대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역전,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뭐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정권 교체 실패, 그걸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저는 직시하자. 그래서 이 갈등, 이 논쟁, 이거는 하루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야권 지지자들로서는 절망에 가까운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제가 무슨 어디 정치권에 누구를 뭐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야권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옳은 것이다. 저희 경험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